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금리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뭐고, 그리고 금리는 어떤 기능을 하냐, 그리고 금리에 관련된 각종 제도와 금리 결정 이론, 그리고 금리의 기간 구조 이론. 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학에서 금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어떤 경제학자는 경제학에서 금리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금리에 대한 경제 파급 효과 이런 정도를 이해하면 반경제학자는 된 거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 금리라고 하는 거는 원금의 이자다, 이걸 약자로 금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자금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빌려준다라든지 빌려온다라든지 그럴 때 시간 선호에 대한 대가라든지 또는 절약에 대한 대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금리라고 하는 게 존재함으로써 어떤 기능을 하느냐, 금리의 기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라고 하는 게 자금의 분배 기능을 합니다. 자금의 분배 기능은,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자금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자금 시장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게 바로 금리고요.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가격으로서 탄력적으로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쪽에서는 그 자금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겠고요. 그리고 금리가 낮다라면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결국 자금 배분 기능을, 자금 분배 기능을 금리가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경기 조절 기능을 한다. 금리는 경기 조절 기능을 하는 게, 금리의 움직임이 가계 소비라든지 기업가의 투자 활동이라든지 또는 물가 수준, 국가 간의 자금 흐름, 여러 파트에 영향을 미치는데, 경기를 조절하는 게 금리이기도 하지만 또 경기에 뒤따라다니는 게 금리이기도 해요. 만약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어떤 투자를 해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비싼 이자를 주고라도 돈을 빌려다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다시 또 나빠지면 비싼 이자를 주고 투자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경기라고 하는 거를 금리가 조절하는 기능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 하락, 이런 자산 가격의 변동을 통해서 소비를 위축시키기도 하고요. 금리가 상승하면 또 한편으로는 외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옴으로써 환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수출이 수입보다 줄어들어가지고 순수출이 감소하기도 하죠. 그래서 금리는 총수요 변동을 초래하기도 하고, 그걸로 경기가 조절되고 물가 안정 기능도 있더라.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물가 조절 기능. 이렇게 볼게요. 기업이 제품을 만드는데 원가 부담을 금리가 줍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은행의 차입을 통한다든지 부채를 조달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자금을 차입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줘야 될 거고요. 그 이자 비용이 올라가면 기업은 제품 생산에 원가에다가 그 부분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원가로 제품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 활동도 위축되고, 이런 것들이 물가를, 한편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도 상반되게 두 가지 요인이 있죠. 근데 그 상반된 두 가지 요인 중에 어느 쪽으로 영향이 크냐, 이런 것들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금리의 기능을 보고요. 이제 금리라고 하는 건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느냐? 금리는 다양한 종류의 금리가 있는데 어떤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요. 자금을 어디다 갖다 쓰느냐, 자금의 용도 또는 위험 요소, 차입자의 신용도, 이런 거에 따라서 금리가 달리 적용되죠. 중앙은행에서 할인율로 적용된다든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본다면 대출금리 또는 예금금리, 흔히 수신금리와 여신금리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또는 채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만기 수익률, 그래가지고 수익률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콜 시장에서는 그냥 콜금리, 사채 시장에서의 금리, 이런 식으로 금리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즉, 이거는 금리의 종류는 첫째는 금리가 어떤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냐. 금융시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금리가 구별되기도 하고요. 둘째는 돈의 가치. 돈의 가치에 따른 분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금리를 명목금리냐 또는 실질금리냐 이렇게 구분하는데 명목금리라고 하는 거는 돈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화폐 단위로 표현했을 때 명목금리라고 하고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금리, 이거를 실질금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가상승 부분이 가만히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돈의 가치를 가지고 구별하면 명목금리, 실질금리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표면금리와 실효금리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로 구분하는 거는 표면금리는 겉으로 나타난 금리,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금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예금을 한다 그러면 몇 퍼센트 이자 주겠다. 채권을 샀더니 채권에 몇 퍼센트 쿠폰 레이트가 표면금리가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효금리는 실제로 지급하거나 또는 부담하게 되는 금리, 이걸 실효금리라고 하죠. 표면금리가 똑같은 동일한 금리라 해도, 그런 예금이라 해도 또 이자 계산을 반리로 적용할 거냐 복리로 적용할 거냐 이런 이자 계산 방법에 따라서도 실효금리가 달라지고요. 그 금리를 적용했는데 세금이 있느냐 없느냐, 과세 상품이냐 비과세 상품이냐에 따라서도 실효금리는 달라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의 경우에 이자 계산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대출금 회수 방법을 원금 분할로 할 거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할 거냐, 이런 방법에 따라서도 표면상으로 나타나 있는 금리하고 실제 적용되는 부담되는 금리, 실효금리하고는 차이가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는 국공채나 회사채가 거래되는 채권시장에서는 금리라는 말보다는 통상적으로 수익률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만기 수익률, yield to maturity 이래가지고요. 만기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채권을 보유해가지고 만기까지 가져갈 때 해당되는 수익률이기도 하고, 시장에서 수시로 채권을 매매할 때 거래에 적용되는 유통 수익률이기도 하고, 시장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시장금리 또는 시장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만기 수익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라면 채권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금리에 대한 얘기를 적용하기가 쉽겠죠. 이렇게 금리라고 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고 돈의 가치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고 표면금리, 실효금리 또는 만기 수익률이라고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금리에 관련된 제도를 보면 금리 자유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리 자유화라고 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금리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우리나라도 금리 자유화를 도입한 이후로 두 자릿수 금리가 됐었던 것이 한 자릿수 금리로 낮아지게 됐고요. 특히 이 금리는 단기 금융시장의 금리와 장기 금융시장의 금리로 구분하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화폐시장에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을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 장기 금융상품에서 금리는 달리 결정이 되는데, 이제 다뤄봐야 될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금리 결정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금리 결정 이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리라고 하는 게 어디서 결정이 돼야 되느냐. 물론 학자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돼야 되는 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금리라고 하는 건 대부자금으로 볼 거냐, 또는 화폐로 볼 거냐, 또는 유동성 선으로 볼 거냐,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고전화파의 대부자금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신고전학파의 대부자금 이론은 고전학파가 이자율 이론에서 저축과 투자라고 하는 것이 저축과 투자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저축과 투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이자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채권값은 비싸지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값은 비싸지고요. 그래서 채권값이 비싸지게 되면 이자율이 내려갈수록 채권값이 비싸지면 채권을 팔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본드에 대한 서플라이, 그래서 이걸 채권의 공급 곡선이라고 하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값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수록 채권값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본드 디맨드, 그래서 채권의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해요. 채권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측면이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만들면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 기업은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채권을 산다라는 얘기, 채권을 수요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저축의 개념으로 보면 돼요. 내가 채권을 샀다 그러면 이거는 저축을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금리가 어디서 결정되냐? 모든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여기는 균형 채권 거래량이고 여기는 균형 금리가 이 지점에서 결정이 된다, 이런 이론인데, 이 지점은 결국 채권의 수요 공급이 일치하고 투자와 저축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 이런 주장을 대부자금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부자금설이라고 하는 고전학파 이론이 있는데, 케인즈는 이자율의 결정을, 케인즈 이론을 보도록 하죠. 케인즈는 유동성 선호설, 케인즈는 유동성 선호 이론으로 금리를 결정한다고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이자율이라는 것이 채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유동성 선호설이기 때문에 머니터리, 즉 화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호하느냐가 좌우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금리라고 하는 거는 일단 화폐의 공급과 수요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화폐의 공급은 정해져 있어요. 누가 이건 하고 있냐면 통화신용당국, 즉 국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통화량의 조절을, 자기네가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머니터리 서플라이라고 하는 통화 공급량이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갈수록, 금리가 싸질수록 사람들은 돈을 보유하려고 하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돈 갖고 있으면 손해지요. 이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합니다. 즉 이렇게 화폐의 공급과 화폐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결정된다라면 결국 여기에서 균형 금리가 결정이 되고 화폐량이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금리를 낮추려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통화량이 증가되면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에 따라서 이 금리에 관련된 몇 가지 이론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통화량을 이만큼 증가시켰다. 그랬더니 금리가 R1으로 이만큼 떨어졌죠. 통화량의 증가로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 효과라고 합니다. 유동성 효과로 금리가 일단 한 단계 낮아졌어요. 근데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면 투자가 증가하죠. 유동성 효과가 일어났는데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금리가 싸니까 투자가 증가할 거고, 투자가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소비가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소비 수요가 일어날 수도 있고 화폐에 대한 수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화폐 수요가 소득의 증가로 많아지면 다시 사람들이 화폐 수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통화량의 증가로 유동성 효과가 발생해서 금리가 떨어졌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소득이 증가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득 효과라고 해요.
효과로 금리가 다시 원위치가 되고요. 소득이 증가하면 그리고 하면 이거는 결국 물가의 상승을 가져옵니다. 물가의 명목금리는 하는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즉 명목금리라는 건 실금리에다가 인플레이션을 더하는 건데 이 인플레이션이 되면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걸 주장한 게 피셔라고 해서 이 효과를 피셔 효과라고 합니다. 즉 금리를 인하시키기 위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그 효과는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졌지만 다음 단계에서 투자가 증가하고 결국 소득 효과로 금리는 다시 원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피셔 효과로 물가 상승률만큼 금리는 더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악순환이 거듭되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 고전학파 이론과 케인즈학파 이론에서 이 금리가 어느 쪽에서 결정되냐라고 하는 거는 고전학파는 저축과 투자가 실질 이자율의 함수다. 즉 고전학파하고 케인즈학파의 아주 중대한 금리 결정 이론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고전학파들은 금리가 재화시장에서 결정된다라고 봤고요. 케인즈학파는 금리가 화폐시장에서 결정된다라고 봤어요. 재화시장에서 금리가 결정되는데 이 고전학파들은 왜 이자를 줘야 되냐 돈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절약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저축을 하고 돈을 안 쓰면 오늘 소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절약을 했죠. 그 절약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준다. 이렇게 금리를 적용을 했고요. 이 화폐시장에서 이자가 결정된다는 케인즈는 왜 금리를 이자를 줘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거는 유동성 희생에 대해서 유동성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다. 누구나 유동성을 제일 선호해요. 즉 지금 현재 100만 원이 좋냐 또는 내년에 100만 원이 좋냐 그러면 내년에 100만 원보다는 현재 100만 원을 누구나 선호한다는 얘기죠. 근데 올해 내가 100만 원을 포기했을 때는 유동성을 희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 이론이 어느 쪽으로 금리를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론적인 논쟁으로만 그쳐지지 않고요. 현실적으로 금리 정책을 펼 때도 서로 상반된 금리 정책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축이 하고자 하는 투자보다 부족하다라면 투자보다 저축이 부족하다라면 투자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전학파의 주장처럼 저축이 먼저 증대시키고자 고금리 정책을 채택합니다. 즉 금리를 높여주면 저축을 많이 할 거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성장이 많이 된 선진국 등에서는 케인즈의 이론을 따라줘서 먼저 투자를 증대시켜서 저금리 정책을 채택한다. 뭐냐면은요. 지금 이쪽 이론에 따를 거냐 이쪽 이론에 따를 거냐에 따라서 금리 정책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I와 S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는 견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와 저축이 이퀄이 되는 지점에서 금리가 결정되고 단 투자가 먼저 해야 되냐 저축이 먼저 해야 되냐가 고전학파하고 케인즈학파는 견해가 달라요. 고전학파의 견해는 저축을 해야 그 저축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케인즈학파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어야 저축을 하지 돈도 버는 게 없는데 저축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투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다툼이 될 수도 있고 논쟁거리가 되는데 결국은 저축이 먼저 해야 되냐 투자가 먼저 해야 되냐가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고전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저축이 먼저 돼야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할 거다. 그렇다면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뭘 택하냐면 고금리 정책을 택합니다.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할 거다. 그 돈 가지고 투자하자. 이런 얘기고요. 케인즈학파는 투자가 일어나야 그 돈으로 돈을 벌면 저축을 하지. 그래서 투자를 먼저 일으키려면
금리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저금리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케인즈 이론에 따르냐 고전학파 이론에 따르냐에 대해서 금리 정책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금리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요. 이걸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금리 결정 이론으로 보지만 금리 결정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명목금리 결정 이론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명목금리고요. 그 다음에 스몰 r이 이게 실질금리예요. 그래서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만큼 더해서 결정이 된다. 이거는 예상 인플레이션이에요. 이 이론을 주장한 게 피셔라고 해서 이 명목금리 결정 이론을 다른 표현으로 피셔 효과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명목금리고 이게 실질금리, 이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이라면 이 명목금리라고 하는 것에 실질금리와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해서 결정이 된다라면 실질금리가 가령 한 2%다. 물가 상승은 하나도 없다라면 시중의 금리는 2%여야 되겠죠. 근데 1년 동안 물가가 3%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는 5%로 달라져야 되겠죠. 물가 오르는 만큼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성립이 될 때 얘긴데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학자들의 주장도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이게 성립이 안 된다라면 둘 중에 하나겠죠. 이쪽하고 좌변과 우변이 이쪽이 크거나 좌변이 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변이 크다라고 주장한 학파가 토빈과 먼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토빈과 먼델이 주장했다고 해서 토빈과 먼델 효과라고 하고요. 아니다.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크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는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걸 다비 효과라고 그래요.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명목금리라고 하는 것이 실질금리 2%였다가 물가 상승이 3%가 되면 올라가면 그대로 5%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토빈과 먼델은 어떻게 봤냐면 자, 물가가 올라간다.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가 줄어들지요.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가 줄어들고요.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저축이 증가하는 거다. 소비가 줄고 저축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리는 떨어집니다. 소비가 줄고 저축이 증가해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바로 명목금리가 물가 상승 부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5%보다 작게 4.5% 이렇게 금리가 적용돼도 괜찮겠다라는 얘기예요. 다비가 펄쩍 뜁니다. 뭐라고 하냐면 물가가 올라가면 이자율이 명목금리 결정 이론에 의해서 이자율이 올라간다. 그랬을 때 이 금리 상승 부분은 물가 상승 부분만큼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하나도 안 올랐을 때 2% 실질금리만 그대로 이자 받을 때와 물가가 3% 올라가가지고 5%로 이자 받을 때는 뭐가 다르냐면 세금이 다릅니다. 이자 소득세라고 하는 걸 15.4%로 주민세하고 한꺼번에 원천징수를 했다라고 할 때 2%에 대한 세금을 뗀 거와 5%에 대한 세금을 뗀 거는 5% 받았을 때 세금을 크게 떼갑니다. 그러면 결국 실질적으로 받는 거는 물가 상승 부분을 금리로 다 보전해줬다라고 하지만 세금으로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2% 이자 받을 때보다 실질 소득은 감소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 상승 부분이 그대로 반영돼서 명목금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 부분에다가 세금 효과까지 고려해서 5%가 아닌 5.5%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세금 효과를 강조한 다비는 이것이 명목금리라는 게 실질금리와 물가 상승의 합이 아니라 이 합보다 더 커야 된다. 금리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죠. 자, 금리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거기에 따른 경과로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term structure, 금리의 기간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금리의 기간 구조 이론. 이 금리의 기간 구조 이론은 수익률 곡선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냐,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냐, 이런 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시간이고요. 이게 수익률이라고 할 때 앞으로 금리는 계속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상승형 수익률 곡선이 나오고요. 앞으로 지금보다 금리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하강형으로 수익률 곡선이 표현되고요. 앞으로 지금 금리가 계속 유지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수평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런 금리의 모양을 띌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금리의 모양을 낙타형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떨 때 나오냐면 일시적으로 정부가 긴축 정책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금리가 잠깐 올랐지만 다시 금리가 떨어지게 될 때 이거를 낙타형 수익률 곡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금리의 기간 구조 이론에서 첫 번째는 기대 이론을 보도록 하죠.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의미를 본다라면 오늘 내가 내년, 즉 1년짜리 금리를 5%로 봤다. 그러면 1년 후에 지나가서 봤더니 정말 금리가 5%더라. 그러면 이거를 기대 이론, 기대가 성립이 된 거지요. 이걸 기대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다라면 기대 이론에 의하면 만약에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즉 연결선상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기대 이론이 성립된다라면 어떤 전제 가정하에서 이야기가 되냐면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사이에 장단기금리가 상호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 장단기금리가 상호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라면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서로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어떤 손님이 1억 원의 자금을 가져와서요. 내가 이걸 3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3년 정도 이 돈을 운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3년 동안 돈을 맡기겠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1억 원을 가지고 3년 동안 돈을 맡기겠다고 하는 영감님한테 그러면 이 돈을 위험하게 투자할 거냐, 뭐 위험이 없었으면 좋겠냐 했더니 원금은 지켜가면서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채권으로 투자해 주기로 했어요. 그럼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냐? 1년짜리 만기 채권을 3회 매매를 해요. 그러면 3년 동안 투자가 되죠. 1년짜리 채권 사가지고 만기 되면 또 다시 1년짜리 채권 사고 만기 되면 또 다시 1년짜리 채권 사고 이렇게 해서 3회 채권 매매를 하면 3년 투자가 가능하고요. 근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3년 만기 채권을 하나 딱 사가지고 1회 한 번만 사면 3년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기가 1년짜리도 만기가 3년짜리도 둘 다 없어. 그러면 만기가 5년짜리 채권을 사가지고요. 3년 만에 팔아요. 그러면 이렇게 매매하면 이렇게 해도 3년 투자가 되죠. 이 결과치가 다 이퀄이 되면 이걸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상호 대체관계가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장단기금리가 상호 대체관계가 성립된다라면 기대이론에 의해서 무엇도 가능해야 되냐면 이런 걸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제로 시점인데 T1, T2, T3 이게 이제 3년이겠죠. 그러면 만약에 만기가 1년짜리 채권의 수익률이 금리가 5%고 만기가 3년짜리 금리가 6%라면 이때 질문을 합니다. 1년 후에 1년이 지나서 만기가 2년짜리 채권의 금리는 얼마겠냐? 이거를 기대이론에 입각해서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해보면 1 플러스 0.05 즉 1년 동안의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여기는 몰라요. 모르는데
1년이 지난 뒤에 이자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implied forward rate, 그래서 이론 선도금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론 선도금리를 적용해서 2년 투자하니까 2승이죠. 이렇게 했더니 3년 투자한 게 1 플러스 0.06 3승, 이거하고 똑같아져야 된다. 그러면 IFR을 구하려면 1 플러스 IFR의 2승을 이걸로 나눠주면 되죠. 1 플러스 0.05. 계산기로 복잡하게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면 IFR, 즉 Implied Forward Rate이라고 하는 게 구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걸 아주 간편하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볼게요. T2-T1, 이거를 T2 곱하기 R2 마이너스 T1 곱하기 R1, 계산기 없이도 암산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T2는 데이터를 좀 큰 기간이고 T1은 작은 기간이에요. 그러면 큰 기간은 3년이죠. T1은 1년이죠. 3년에서 1년을 빼고 T2는 3년이랬으니까 3 곱하기 T2는 3년의 이자율, R2는 그때 이자율이죠. 6% 마이너스 T1은 1년인데 그때 R1은 5%예요. 그러면 3년에서 1년 뺐으니까 2겠고요. 3, 6, 18, 18%에서 5, 1은 5, 5% 빼면 13%가 돼요. 14%를 2로 나누면 6.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자율은 6.5%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답을 구하지 않아도 결국 어떻게 돼야 되냐면 1년짜리 금리가 5%고 3년짜리 금리가 6%라면 금리는 지금 계속 상승형 곡선을 띄고 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금리를 측정해 볼 때는 이자율이 더 올라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성립된다라는 이론을 기대 이론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유동성 선호 이론. 사람들은 유동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현재의 돈보다는 미래의 돈을 더 가치가 낮은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대 이론에서는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유동성 선호 이론에서는 우하향의 수익률 곡선은 설명력이 없어요. 왜? 뒤로 갈수록 금리가 높아져야지 금리가 낮아진다. 유동성 선호 이론에서는 설명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수익률 곡선은 설명하지 않고요. 지금 기대 이론에 의한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돼 있다라면 유동성 선호 이론에 의하면 수익률 곡선이 이만큼 우회에 위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유동성 프리미엄만큼 더 수익률 곡선이 올라가 있게 된다. 이걸 유동성 선호 이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기대 이론이나 유동성 선호 이론으로 설명을 하면 펄쩍 뛰는 게 바로 시장 분할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분할 이론에서는 채권의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연속선상으로 표현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채권 시장이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이렇게 시장이 분할되어서 단기채 수익률은 이렇고요. 중기채 수익률은 이렇고 장기채 수익률은 이렇다. 딱딱 끊어지게 나타나더라라는 얘기인데 단기채를 주로 매매하는 게 누구냐면 은행이고요. 장기채를 주로 매매하는 게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은행들은 고객들이 돈을 입금하면은요, 그 입금 들어온 걸 가지고 채권을, 만기가 긴 채권을 살 수가 없는 게 은행에 돈을 입금하는 고객들은 대개 자금을 짧게 운용합니다. 즉, 은행에 돈 입금했다가 오늘 입금했는데 내일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좀 심한 경우는 오전에 입금했다가 오후에 출금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금이 들어오면 은행은 이거를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단기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보험사는 어떠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 보통 만기가 적어도 10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험에 자금이 들어오면 보험사들은 물론
중간중간 중도 해지하는 분도 있지만 만기가 길기 때문에 만기가 긴 채권에 그 자금을 운용해도 돼요. 그래서 보험사들은 주로 장기채에 투자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은행은 단기채에 투자하고 보험은 장기채에 주로 투자한다. 이렇게 시장이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시장이 딱딱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을 이렇게 연속선상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시장 분할 이론이고요. 네 번째는 선호 영역 가설. 선호 영역 가설은 이렇게 주장을 하면 또 웃는 것이 채권을 투자하는 것은 은행이든 보험이든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인데 은행은 단기채에 투자하고 보험은 장기채에 투자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면 시장의 금리가 올라갈 거냐 시장의 금리가 앞으로 하락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채권에 투자하는지 달라져요. 앞으로 시장의 금리가 올라갈 거라면 단기채 중심으로 즉 듀레이션을 낮추는 투자가 바람직하겠고 금리가 낮아질 거라면 장기채 위주의 투자 즉 듀레이션을 높여주는 이런 전략이 바람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갈 거면 단기채, 금리가 떨어질 거면 장기채 이렇지 은행이냐 보험이냐에 따라서 단기채, 장기채가 구별되는 게 아니다. 즉 이거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 고양이의 색깔이 뭐가 필요하냐. 채권에 투자하면 돈만 잘 벌으면 됐지 단기채, 장기채 이걸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금리의 결정이 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금리의 기간 구조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만기가 똑같은 채권이나 만기가 똑같을 때도 금리가 달리 적용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위험 구조라고 얘기해요. 자, 금리라고 하는 게 만기가 같은데도 금리가 다른 거는 금리의 위험 구조. 위험이 다르게 되는 위험 구조는 왜 그러느냐? 그러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위험이 있다는 얘기냐? 첫 번째는 채무 불이행 위험.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더니 빌려간 자가 안 갚어. 그러면 이게 디폴트라고 그래가지고 채무 불이행 위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은 채권을 내가 갖고 있는데 혹은 돈을 빌려줬는데 중간에 돈을 찾겠다. 또는 아니면 채권을 팔아가지고 돈을 쓰겠다. 근데 채권이 잘 안 팔려. 그러면 이런 위험은 채무 불이행 위험이나 유동성 위험이 있으면 금리를 더 높여서 받아야 되겠죠. 이런 위험이 아니지만 또는 금융자산에 대해서 조세를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대부분 위험이 높으면 높은 거에 대해서 가격을 높게 지불하려고 하니까 수익률이 높아질 거고요. 즉 위험도가 높은 채권 이런 거겠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 위험이나 또는 유동성 위험이나 이런 게 있다라면 금리가 계속 높아질 거기 때문에 회사채 수익률을 볼 때요. 국채 수익률은 낮게 적용되고 회사채 수익률은 높게 적용되는 게 바로 이런 요인 때문에 그래요. 국채는 채무 불이행 위험 없다고 보죠. 유동성 위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아요. 근데 회사채 같은 경우는 유동성 위험이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신용평가 등급이 낮으냐 높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여지는 있어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금리라고 하는 건 그러면 왜 올랐다 떨어졌다 하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금리 변동 요인 이렇게 얘기해요. 금리가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를 보면은요. 첫 번째는 기초 요인, 두 번째는 제도적인 요인, 세 번째는 계절적인 요인. 금리가 변동하는 요인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기초 요인에 의해서 금리가 변동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일단 물가라든지 또는 통화정책이라든지 또는 환율이라든지 국제수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금리가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물가가 금리에 영향을 준다? 이거는 이미 피셔 이펙트, 즉 명목금리 결정이론에서 다뤘어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만큼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물가라고 하는 것이 금리에 영향을 주더라. 또는 통화정책, 통화량이 많아지면 단기적으로 유동성 효과에 의해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했고요. 이 통화정책으로 긴축을 할 거냐 또는 확대금융정책을 쓸 거냐에 따라서 금리가 영향을 받아요. 최근에 지준율을 올리고 또는 콜금리를 올리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금리가 올라가지요. 이런 것들도 기본 요인, 기초 요인에 의해서 움직인 거고요. 또 각 나라마다 화폐 교환 비율인 환율이라고 하는 게 이 환율과 금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환율이 올라서 금리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금리가 올라서 환율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금리와 환율과의 관계를 한번 보면은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금리가 올랐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오르면 환율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두 가지 요소를 다 볼 수 있어요. 환율이 오를 수도 있고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다른 나라보다 금리가 더 올라가는 나라는 그 나라는 환율이 더 올라가고요.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전망은 어떨 때냐면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시키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돈값을 많이 준다는 얘기고 우리나라의 금리가 비싸면 다른 나라의 자금들이 국제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그럼 국내로 자금이 유입되면 환율이 자동으로 떨어지겠죠.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있고요. 국제수지가 흑자다 적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국제수지가 흑자일 때와 국제수지가 적자일 때 금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국제수지가 흑자라는 얘기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기 때문에 외국에 결제를 해줘야 되는 돈보다 외국으로부터 결제를 받을 돈이 많아요. 그러면 외국으로부터 달러를 결제를 받아서 한국은행으로 돈이 들어가고 돈이 시중에 막 풀리니까 금리가 떨어질 거예요. 즉 국제수지 흑자일 때는 금리가 하락하고요. 거꾸로 국제수지가 적자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받을 돈보다 결제해줘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금을 많이 필요로 해서 이자율이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죠. 이런 요인들은 다 기본적, 기초적 요인이라고 하고요. 제도적인 요인으로 금리가 영향을 받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 금리가 자유화된다라든지 또는 외환이 자유화, 자본이 자유화된다라든지 금리가 자유화되고 자본이 자유화되고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돈이 굉장히 들어와요. 그러면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서 시중 자금이 풍부해지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떤 제도를 도입했느냐,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서 금리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계절적인 요인은 이런 게 있죠. 명절이라든지 또는 세금을 내야 되는 시기, 이걸 세수 요인이라고 그래. 자, 명절, 우리 전통 명절 중에 좀 대명절은 추석과 설날을 얘기할 수 있죠. 추석이라든지 설날은 각 가게에서도 돈을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보너스 또는 떡값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니까 돈을 서로 구하려고 하죠. 서로 돈을 구하려고 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세수 요인도 마찬가지예요. 부가세 신고할 때라든지 법인세 납부해야 되는 때라든지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든지 이런 신고 납부를 해야 될 때는 내가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돈을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자율이 잠깐 올라가는 현상이 생겨요. 이건 세수 요인에 의한 금리 상승이라고 하죠. 이렇게 금리 변동 요인은 기초 요인에 의해서도 변동하고 또는 제도 요인이나 계절 요인에 의해서도 금리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금리 부분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